자영업자의 경우에 열심히 일하는 자영업 종사자들이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충분한 보상을 청구하기 어려워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그들은 항상 업무를 완수하는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성장 배부를 잊어버리거나 청구서를 송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들은 자신의 서비스가 높은 가격을 받을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가격을 너무 많이 요구했을 때 돌아올 부정적인 반응이 두려워서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을 한다. 물론 이 모든 경우에 수고한 일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내적 불행이다. 비용을 청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심리술사인 케이트는 부분적으로 문제를 보이는 내담자를 돕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서 금액 청구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하루는 사무실님들의 집 양도세를 먼저 지불해야 해서 우리에게 줄 돈은 조금 늦게 지불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가 알기로 케이트는 여유롭게 살 수 있을 정도로 바쁘게 일했기 때문에 비용을 늦게 지불하겠다는 그녀의 말은 매우 놀라웠다. 이 점에 대해서 그녀에게 묻자 케이트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고객이 너무 많고 자신이 금액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답했다. 케이트는 고객들에게 청구서를 건네거나 큰 금액을 요구해야 할 때 마음이 편해 본 적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케이트의 부모님은 자녀들이 콧대에 높은 아이로 자랄까봐 무척 염려하는 분들이었다. 아이들이 그림 그리기, 재주 넘기, 좋은 성적으로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것은 그 나이에 맞는 행동이었는데도 그들은 아이의 이러한 요구에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케이트의 부모님은 케이트가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부모님께 인정을 요구하지 않거나 심지어 자신이 한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을 돌릴 때마다 케이트를 칭찬했다. 그러니 케이트는 자신이 전혀 인정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겸손함이라는 잘못된 즐거움과 혼동했다는 점은 이해할 만하였다. 케이트의 내적 불행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아야 하는 금액을 요구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케이트는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느꼈다. 케이트는 클라이언트에게 보상을 요구한다면 자신의 상담은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우리는 사실 케이트가 생각하는 것의 정반대가 진실이라는 점을 그녀가 알 수 있도록 도왔다. 금액을 청구하지 않아서 수술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까지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클라이언트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끼칠 것이 분명하다고 말해주었다.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이 옳다는 느낌은 실제로는 행복을 가장한 불행이라는 점을 케이트는 깨닫게 되었다. 그러자 훌륭한 치료자가 되는 데 헌신했던 케이트는 이제 자신이 얻어야 할 금액을 받는 데 주의를 기울였다고 생각을 바꿨다. 그래서 매월 마지막 날에 청구서를 작성하고 다음 달 첫날에 모두 발송하여 고객들에게 지불 시기가 지난 금액을 상기시켰다. 처음에는 놀라는 고객도 있었고 불평하는 고객들도 있었다. 케이트는 청구서를 제때 보내지 못하여 자신과 고객을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도움을 구했으며 고객들도 자신들의 일에 적절한 가치를 부여하는 치료자와 함께하는 것이 낫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해주었다. 고객들도 마음속으로는 치료 초기에 케이트에게 지불하기로 동의했던 금액을 그대로 지불하는데 안도감을 느꼈다. 그들은 케이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케이트가 돈을 받지 않을 만큼 자신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다. 자영업을 하면서 서비스에 합당한 금액을 부과하고 책정된 금액을 수금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장부 정리를 담당해줄 직원을 고용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다. 그 사람은 금액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당신과 같은 갈등을 겪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수금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의 봉급을 지불하면서도 충분히 넉넉한 이윤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내적 불행을 정복할 수 있고 동시에 다른 업무들도 완수할 수 있는 여유를 누릴 수 있다. 직장인의 경우 자영업자가 아닌 사람들은 내적 불행 때문에 봉급 인상을 요구하지 못하거나 금액이 너무 적을 때 임금을 더 요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수년간 힘들게 일하는데 정당한 급료를 지급받지 못하면서도
상사에게 급료 얘기를 먼저 꺼내기를 매우 불편해하기도 한다. 우리는 여기서 봉급 문제로 다른 직업을 찾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임금을 더 요구하면 상사가 인가응고라는 식으로 반응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라고 할까봐 염려하는 경우 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현실적으로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거나 더 나은 고용 여건을 찾을 수 있는데도 내적 불행 때문에 효과적으로 급료 인상을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논하려는 것이다.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는데도 다른 사람이 요구하고 받는 만큼 급료 인상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자신에게 합당한 재정적인 보상을 받는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형지풍파를 일으키지는 말자는 잘못된 행복 속에 더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다. 이 문제는 극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직장에서 같은 경력을 지닌 사람들이 어떤 보수를 받고 있는지 통계를 내보는 것도 급료 인상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믿을 만한 친구나 동료를 찾아서 역할 연기를 미리 해본다면 더욱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상사의 봉급 인상을 요구하는데 상사 역할을 하는 친구나 동료가 그 제안을 거절하는 연습을 해보자. 이를 통해서 상대방의 부정적인 대응에 불필요하게 자신의 역할을 처리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적절한 급료를 받지 못할 때 내적 불행이 충족되며 단순히 자신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것을 기초로 행동할 수는 없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행동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적절한 보상을 받으면 내적 불행이 이전만큼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불쾌한 느낌이 들 것이라는 점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직장 내 타인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직장 동료나 상사의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직장은 결코 만나고 싶지 않은 동료나 상사들도 있다. 자신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가까운 자리에 일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 불만족스럽다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상대방이 자신을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서 직장 생활이 힘들다는 사람들도 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일하면 더욱 좋겠지만은 내적 불행은 다른 사람의 문제 속에 머물러 불필요한 실망감을 느끼게 만든다. 그 결과 마찰이 계속되고 직장 동료의 특이한 성격 때문에 자신에게 잘 맞는 직업을 떠나는 경우도 생긴다. 여기서 말하는 특이한 성격이란 다른 사람에게 짜증과 불쾌감을 유발하기는 하지만 학대적이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학대적인 상사나 동료는 결코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 학대 상황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회사에서 퇴직시키거나 이직시키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직업을 찾도록 유도해야 한다. 직장 동료가 다가와서 오늘은 왜 이리 운이 나쁜지 불평하고 집과 직장에서 경험하는 온갖 문제들을 들여놓는 경우 그 전까지는 정말 좋은 기분을 느끼고 있었는데 갑자기 몹시 불쾌하고 처지는 기분일 때 내적 불행은 그 동료와 자신의 정서적인 상태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적 불행은 타인의 가치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느낀 나쁜 감정은 계속 머물면서 기분 좋은 날을 망치게 할 수도 있다. 동료나 상사가 투덜대거나 부정적일 때 실제로는 당신에게 불쾌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의 성격을 드러내는 경우일 수도 있다. 모든 것이 당신의 문제는 아니다. 대규모 인쇄사의 주임으로 일하던 그레체는 유능하고 자신의 일을 즐기는 사람이었다. 적어도 상사 근처에 마이크를 일하는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그러했다. 정상사가 그레체를 높이 평가해주고 그녀의 업무를 자주 칭찬해 주었던 반면에 마이크는 현재 그레체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싫은 것처럼 보였다. 그레체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직장에 가기가 두려워졌다. 일을 밤만 되면 점점 우울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직을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함께 일하는 동료 한 사람에게 직장을 그만둘 것이라고 하소연까지 했다. 한 동료는 이렇게 말하며 그레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어선한겠다. 야, 마이클은 그냥 바보 같은 사람이잖아. 그걸 그렇게 개인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지. 그 사람 웃는 거 본 적 있어? 만나는 사람마다 못마땅하다는 듯이 노려보고 말이야.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니? 그레첸은 동료의 이런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레첸의 어머니는 술을 마시면서 화가 나서 학대적으로 변하는 알코올 중독자였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레첸은 엄마의 기분이 어떻게 변할지 늘 신경을 곤두서며 지켜보았다. 엄마가 화를 낼 기미를 보이면 그레첸은 급히 침대로 들어가서 잠자는 척이었다. 하지만 이 방법이 늘 효과적인 것은 아니었다.
때때로는 그렇게 자는 척하는 그레첸이 다가와서 이불을 걷어 차고 그녀를 몹시 혼냈다. 그레첸은 지금껏 마이클의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해왔지만은 이 사실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마이클이 사무실 어디에 있든지 대체로 사람들을 못마땅히 쳐다보며 화난 표정을 짓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이클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서 스스로 비참하게 만들려는 욕구에 점차 저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점점 마이클에게 관심을 거두고 자신의 일에 몰두하면서 동료들과 즐겁게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직장에서 퉁명스럽거나 화를 내고 흥분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 금세라도 무너질 것 같은 감정을 드러내는 한두 명은 존재한다. 그 사람들이 투덜대는 문제가 나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문제 때문인데도 내적 불행은 그 문제들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게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대하기 힘든 동료나 상사가 모든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대한다면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그렇게 공격적이라고 느낄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들의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적 불행을 충족시키고 좋은 하루를 망치는 것이다. 직장에서 제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길잡이. 직장 설거지를 검토하면서 어떤 문제 영역이 가장 큰 어려움을 일으키고 있는지 확인하자. 목표. 내적 불행의 작용을 죽이려면 구체적인 목표를 비롯해서 탄탄한 계획을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늑장 버리는 버릇이라면 어떤 과제를 맡는 즉시 처리하도록 시도할 수 있다. 과제의 규모가 크다면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원래 계획보다 하루 이틀 정도 먼저 끝마쳐서 검토해 볼 시간을 확보하도록 계획하라. 그 다음 할 일은 후퇴를 대비하여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예를 그대로 이어보자. 어떤 과제를 맡았는데 다음날 바로 그 과제에 돌입하는 대신에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욕구가 들 수도 있다. 이런 실수는 자신의 변화가 쓸모없다는 신호가 아니라 과제를 맡은 당일에 시작해보겠다는 변화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점을 상기하라. 직장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의 처음의 결심이 흐지부지 될 수 있다. 늑장 부리는 버릇과 힘겨운 싸우면서 맡겨진 과제를 제 시간에 머리하고 나면은 너무 빡빡한 계획을 다 실행하는 것이 지나치게 많은 일처럼 느껴져서 다음에는 더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계획에 틈이 생기면은 그 과정에 다시 내적 불행이 주도권을 잡아서 다음 계획이 늦어지도록 만들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직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면 이제 경계를 지키면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지난 7개의 과제를 제 시간에 완수했다고 해서 늑장 부리는 습관과 싸움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막판에 가서 또다시 같은 문제를 또 겪을 수도 있다. 과거에 실행했던 세부적인 계획을 또다시 세울 필요는 없겠지만은 제때 일을 시작하고 있는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다른 일들로 초점을 잃지는 않은지 자신을 확인해야 한다. 요약을 해서 직장생활에 나타나는 내적 불행의 효과를 생각할 때 먼저 여러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선택한 직업과 일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마지막에는 하루하루 직장생활의 질이 어떤지를 고려해 보기를 바란다. 내적 불행 외에도 세계 경제 동향, 지역 경제에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산업과 같이 직장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수가 많다. 회사가 얼마나 성공적이고 잘 운영되고 있는 것도 중요한 변수이며 연령차별, 성차별, 인종차별, 기타 차별의 형태들도 또 다른 변수다. 직장 설문지를 통해서 직장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내적 불행이 맡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알아보자. 그리고 스스로 유발한 불행을 직장생활에서 성공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이번 장에서 제시하는 지침을 적용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낸다. 때문에 직장에서 작용하는 내적 불행을 정복할 수 있다면 하루하루가 훨씬 더 즐겁고 만족스러울 것이다. 에필로그. 이 책을 통해서 내적 불행이 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배우고 이것이 인생을 즐기지 못하도록 여러 방법들을 동원하는지 알게 되었을 것이다. 지금쯤 여러분은 통제를 넘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불쾌한 행동, 자기를 파괴하는 행동들이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추구해온 불행의 표현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지식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인간관계와 여가생활,
신체적인 안녕, 직장 생활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를 배우는 데 그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내적 불행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전략과 지침들을 소개했고 회복의 단계마다 마주칠 수 있는 함정들도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양립할 수 없는 진정한 즐거움을 위한 동기, 또 오래전에 진정한 즐거움과 혼동했던 불행을 위한 동기, 이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관심을 끄는 선택이 진정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배웠습니다. 그 선택이 내적 불행을 정적시키기 때문에 흥미를 끄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즐거움을 제공하기 때문에 흥미를 끄는 것인지를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나아가기 위해서 기울이는 모든 노력은 언젠가 풍부하고 충족감이 넘치는 삶을 살리는 목표를 달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후퇴의 순간이 약점이나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히려 실수나 후퇴는 성공에 대한 반응이며 치유 과정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제시한 설문지에 답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내적 불행을 드러내는 그 여러 지침을 사용해서 내적 불행에 대항하면서 삶을 훨씬 더 행복하고 충족감 넘치게 만들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적 불행이 삶에서 어떤 부분은 지나치게 강조하고 다른 부분은 무시하도록 유도하여서 지금까지 이루어온 향상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직장에서 좀 더 성공하는 방법을 배웠을지 모르지만 일하는 데 너무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부어 인간관계를 가꾸거나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에는 사용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잦은 감정 기복과 번번이 찾아오는 우울증을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라고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즐거움을 발견했지만은 운동에 몰두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쏟은 나머지 직장 생활이나 중요한 인간관계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관심을 요했던 구체적인 삶의 영역을 개선하고 나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인생의 여러 양상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평가를 해야 합니다. 삶의 서로 다른 영역의 목록을 작성해보자. 삶의 어느 영역에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하여 다른 영역들을 무시하거나 그 영역에서는 불행을 받아들이도록 내적 불행이 간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최근 앞부분에 제시했던 전략과 지침으로 돌아가서 무시되거나 불만족스러운 삶의 영역을 찾아 다루시길 바랍니다. 삶의 한 부분에서 성공을 거두지만은 동시에 다른 부분에서는 불행하도록 만드는 것도 진정한 즐거움을 앗아가려는 내적 불행의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유했던 선천적인 기쁨과 낙관주의가 내적 불행 때문에 사라지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책은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 만족되어야 했던 정서적인 욕구가 어떠한 이유로든 다 채워지지 않았다면 그때의 행복과 불행을 혼동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내적 불행으로 발달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인이 됐다고 해서 내적 불행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회복하기가 결코 늦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내적 불행에서 회복되어 만족감과 진정한 즐거움, 확고 등은 내면의 안정으로 가득 찬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연한 일이 각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은 저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연한 일들이 반드시 우리의 진정한 삶의 질을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내적 불행을 정복할 능력이 있으며 내적 불행을 정복하고 나면 가장 불행한 일들도 내적 평정심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타인을 화나게 해서 위안을 찾도록 유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풍족하고 충족감이 넘치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즐거움을 경험하며 자신이 유도하는 불행의 모든 형태를 피하는 데 성공한다면 오랫동안 여름을 끌어당겼던 불행도 무력해질 것입니다. 최소한의 경계심을 유지한다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이고 보람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타고난 행복과 충족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 실수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당신 마음 깊숙이 숨은 내적 불행을 직시하라. 내적 불행이란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목표를 이루지 못하도록 간섭하는 내면의 부정적인 힘이다. 그러나 누구나 궁극적으로 행복, 건강, 성취 등의 긍정적인 목표를 추구한다. 따라서 내적 불행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무의식적인 행위이며
이것의 근원은 대체로 어린 시절에 경험한 잘못된 양육 방식에 있다. 내적 불행에 시달린 이들이 반복하는 7가지 나쁜 습관에 대해서는 늘 작심삼일한다. 맡은 말을 잘 해내지 못할 것 같아서 주눅이 들어있다. 사소한 비판에도 며칠씩 마음이 아프다. 인간관계 오래가지 않는다. 연애할 때마다 못된 사람만 만난다. 싫은 소리 하는 게 불편해서 상황을 회피한다. 작은 실수를 반복해서 일을 망친다.